네, 기초입문과정 6번째 시간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단원과 기본윤리 두 개의 단원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무엇인가 그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공인중개사법 조문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이것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는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키워드는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이해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지들끼리만 그 뜻이에요.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인자만 들어와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오직 개업공인중개사인자만 들어와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교환 체계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고요. 그 정보망의 가입 이용 자격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되는데 그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운영자가 바로 거래정보사업자라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조문 속에 입법상 표현을 그대로 보면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는가? 이거는 정보망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가 성사되어 가는가를 도식화해 보시면 쉽게 개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나가 지금 설치가 되어 운용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라고 하는 자가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서 정보망에다가 특정한 일동의 건물을 매물로서 등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서 특정한 일동의 건물을 매물로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A의 신분을 알 수 있죠. A는 뭐 하는 사람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이기 때문에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가서 정보 공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A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 특정한 일동의 건물을 팔겠다고 매물로 등록했다는 것만 봐도 A와 중개계약을 체결했었던 의뢰인은 어떠한 의뢰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의뢰인이었을까요? 건물 그렇죠. 도 의뢰인이죠. 매도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니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매물을 등록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이 매도 의뢰인이 직접 정보망에 접속해서 자기가 팔 물건을 등록하지 못하나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자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오더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등록한 많은 매물들을
특정한 조건에 맞추어서 검색을 하더라. 그러면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했고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들을 검색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B의 신분을 알 수 있죠. B 뭐 하는 사람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일 겁니다. 그리고 A와는 달리 비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들어와 매물 정보를 검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B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매수 의뢰인이겠죠. 매수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니 매수 의뢰인이 의뢰한 매물이, 즉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가격에 맞는 물건이 혹시 이 정보망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공개로 인해 떠 있지 않을까 들어와 찾아본 거겠죠. 찾는 과정에서 보니까 A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등록한 이 물건이 B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 체결한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던 조건이나 가격이 맞더라. 그러면 B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한 매물 등록한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그래서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적 중개로 이 매도 의뢰인과 이 매수 의뢰인 간의 한 건의 건물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중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본 정보망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보편적인 중개 활동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A는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 C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건물을 매도 의뢰하여 C와 매도인 간의 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이제 매도 의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C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자적인 중개활동을 통해서 이 매도인이 팔겠다는 가격에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매수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매수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C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매도인과 저 매수인 간의 한 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중개가 완성되는 과정.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중개 완성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식을 보면 하나의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C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서 이 중개를 완성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개 방법을 표현 그대로 단독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A 개업공인중개사, B 개업공인중개사,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적 중개로 인해 거래가 성사되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중개를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요, 단독 중개도 인정이 되고 공동중개도 인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공동중개가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을 한 제도가 바로 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무분별하게 아무나 설치 운영하도록 하면 오히려 거래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하실 수 있어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누구에게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정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지정의 절차는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단원의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로서 구체적인 추가 지정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서 제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인터넷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가 된 자이면서 이제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 LGU+, KT 이런 걸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하죠. 이런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망이나 통신회선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자들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바로 이 부가통신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고 추가되는 4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정의 요건은 5가지가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니 지정의 요건도 빈번하게 출제되어 왔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자, 먼저 지정의 요건들을 보면 첫 번째는 군소정보망들이 난립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법의 의도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인데,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확 몰려서 500명 이상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입 이용 신청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씩은 적어도 분포된 가운데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모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컴퓨터 운영체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 전문 인력으로서 컴퓨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지정의 요건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보교환 체계 자체는 컴퓨터 운영 체계이긴 한데, 그 컨텐츠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검색되는 부동산 정보 교류 교환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전문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전문 인력은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정의 요건은 이미 언급된 요건에서 필요해 당연히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적어도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면 최소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주 전산망에 접속해 들어와도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5가지 지정의 요건을 모두 확보를 한 자가 지정의 요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데, 구비서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자세히 펼쳐볼 것입니다만,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 이 지정의 요건을 모두 확보했습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지정의 요건만으로 구비서류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모았는데 이들이 둘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 분포되어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그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가입 이용 신청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만으로 모았느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500장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이 몇 부 필요하다는 거예요? 500부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네요. 그 다음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어떻게 입증해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하면 되겠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어떻게 입증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하면 되죠. 그리고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증명 서류가 제출되면 됩니다. 이것들이 구비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단원과 비교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행정수수료 내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중개사무소 이전을 하였다. 그럴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서와 함께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배우셨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설치 신고서와 구비서류와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보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를 또 묶어서 공부할 건데요. 6가지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돼요. 이렇게 6번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수수료 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면면을 보면 다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수수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절차에는 행정수수료는 없고 지정신청서에 지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만 첨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지정의 요건이 적합하다면 30일 이내에 지정 처분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을 받아 거래정보사업자가 된 자는 이제 내가 정보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른바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운영규정의 승인은 지정을 받았다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3달 안에 운영규정이라는 걸 정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먼저 변경 승인을 얻어야 변경된 운영규정에 따라서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승인된 운영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은 지정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주체인 거래정보사업자와 이용주체인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이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운영주체인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뢰를 받아야 한답니다. 다시 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는 정보공개 의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인 거니까요. 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 의뢰하면 안 됩니다. 의뢰한 내용 그대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인 정보 공개 의뢰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공개 방법 위반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일 뿐만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해당하는 행정 형벌 사유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3천 아니면 1년 1천 둘 중에 하나인데,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 중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든 위반 사유 없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 중에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딱 하나가 방금 언급한 부분입니다. 정보공개 방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라야 정보망을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종별이 무엇이었는가를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배우셨는데, 만일 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얻게 되는 혜택이 있다는 거 배우신 게 있죠. 그렇죠. 원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었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그 물건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하면 업무 지역은 전국이 된다라고 표현되면 틀린 지문입니다. 단지 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된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혹 정보망을 통해 검색 가능한 물건이었다면 건건별로 그 물건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를 넘어서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관련된 기초이론들 정리를 해 보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등록을 했어야만 개업공인중개사로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 설정 의무 등등등의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본격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이 언급될 때 맨 먼저 기본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의무에 관한 부분들을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 기본 의무는요, 공인중개사법에 29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29조는 1항과 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공인중개사법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나누어 보면 품위를 유지할 의무, 그리고 두 번째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이죠. 두 가지 의무입니다. 29조가 1항에서 규정한 의무가. 근데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출발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하고 있네요. 29조가.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 16조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개별적 의무를 하나 보신 게 있었죠? 뭐였죠? 뭐였을까요? 인장등록 의무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16조 인장등록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였었죠. 거기서 한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 다시 29조에 와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까지는 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품위를 유지할 의무는 비단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전문 직업사를 표방하는 법들은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품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래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죠. 근데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민법에서도 들어보시잖아요. 민법이 무려 1118개나 되는 방대한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1000개가 넘는 민법 조문 중에 맨 앞에 1조가 뭐죠? 민법 1조가 법원이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민법 2조 1항이 뭐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민법 2조 2항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함께 민법의 대원칙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문법의 대원칙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었지만 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그 당시 부동산중개업법상의 5가지 의무를 나열하면서 다음 중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의 준수 규범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 속에서 신의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를 답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민법과는 달리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한마디를 또 덧붙였습니다. 신의와 성실로 어떻게 중개하라고?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도요,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처럼
전문 직업인입니다. 근데 다른 전문 직업인들과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의 본업인 중개행위가 갖는 특수성이 있죠.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나는 양 거래 당사자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자들이에요. 비싸게 팔고 싶은 매도인과 싸게 사고 싶은 매수인 간의 거래 조건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교섭하여 알선하죠. 그러면 어느 한쪽 편들면 안 되겠죠. 양 의뢰인을 공평하게 동가치로 판단해야 될 공정중개 수행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고 준수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29조인데요. 29조 1항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 29조 2항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조문이. 근데 두 문장이 모두 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앞서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자가 나오면 이 등 한 글자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등 한 글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준수 의무 29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발견되네요. 먼저 비밀을 준수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까지도 비밀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으니까 전직 개업공인중개사, 왕년의 소속공인중개사, 한 시절 중개보조원 했었던 자들, 이들도 다 비밀 준수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 준수는 중개보조원까지도 전현직을 막론하고 준수해야 되는 의무이지만 준수의 예외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9조 2항은 아예 예외를 인정하면서 출발해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법, 공인중개사법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 이행에 따르는 보호법익이 비밀 준수 의무 이행보다 크다면 예외적으로 비밀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도 의뢰인이 매도 의뢰하면서 그 매물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비밀 준수를 요청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니까. 또 굳이 이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 법이나 그 법에 의해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비밀 준수를 요청받은 사안이 탈세와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지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상 질의하여 답변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혹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진술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 등에서 비밀 준수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밀 준수 의무의 특징인데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그 중에 3년 3천 사유는 아니고 1년 1천 사유라는 거죠. 근데 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위법하게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비밀 준수 의무 위반만큼은요,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 이것을 일컬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사유들 많잖아요. 그 중에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는 사유들 많고요. 근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오직 비밀준수 의무 위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불처벌의 의사를 명시했어도 위법성을 판단해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중개보수 초과해서 금품받았다. 준 의뢰인이 불처벌을 요구해도 위법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법하게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는데요. 비밀을 요구한 의뢰인이 판사님, 내가 저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부탁한 비밀을 준수해 주지 않은 거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동네 사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제가 원치 않습니다. 처벌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면 판사는 1년 이하의 징역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의 유일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의무 위반이 바로 비밀준수 의무라고 하는 점 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품위를 유지할 의무와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에서 1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비밀을 준수할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이 29조 2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규정이 없는데도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를 부담받는 기본 의무가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인데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약칭하여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 부동산 중개계약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많은 판례 중에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계약은 민법 중 위임이라고 하는 계약과 유사한 비전형 계약이라는 거죠. 부동산 중개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비전형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계약 관계 속에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있는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치 민법상 위임이라고 하는 계약 속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수임인이요.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는 수임인과 비스무리하다라고 유사하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우리 민법 681조는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타인의 사무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민법 중 위임계약 관계 속에서의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한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준수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법이 직접적인 규정을 통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의무는 아니라는 점이 비밀준수 의무,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할 의무, 품위유지 의무와 비교가 되는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셨고, 이제 이어지는 의무들은 현장 실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될 개별적 의무들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또 업무보증 설정 의무, 여러 가지 의무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는요, 이렇게 뭘 해야 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부작위 형태로 준수해야 될 의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일컬어 금지행위라고 해서 이어지는 33조에서 언급되게 될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까지 기초이론과정 6번째 강좌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